지난 시간에는 청나라의 건국과 변천, 중국 지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명청시대 모두 사회 지배층은 이제 신사층이라고 하는데, 신사층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우리가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 신사는 뭘까? 그 신사. 그 신사가 한자로 쓸 때, 어제 썼던 이 신사예요, 이 신사. 그럼 왜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이 신사, 이걸 쓰느냐? 결국,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무엇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명나라, 청나라 때의 신사를 젠틀맨의 번역어로 쓰기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 청나라 때의 그 사회 지배층인 신사와 젠틀맨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번역은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어제 이걸 깜빡했고, 다음은 이제 명청시대의 경제발전. 먼저 농업 분야. 농업 생산을 장려하지 않는 나라가 없겠지만은, 특히 명청시대에 들어와서 농업 생산량을 크게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장려하게 되죠. 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서 생산력 증가에 힘을 썼더니만은 인구가 또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 확대를 해서 무척 노력하는데, 명나라 때는 이 창장강 중류, 창장 얘기했었지? 흔히 우리가 장강, 흔히 양지강이라고 불리는 이 강,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제 장강이 창장이 되는데, 그 창장강 중류 일대를 농경지로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청나라 때 오면은 상류까지 올라가서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은 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는 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스촨성, 우리 발음으로는 사천, 우리 사천 요리 많이 들어봤지. 우리 발음은 사천, 중국 발음은 스촨. 이 사천 지방까지 개발하면서 엄청난 이제 복창지대가 되는데, 위치는 한번 지도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양치가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난징, 수저, 항저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요 양쯔강 유역과 이쪽 하류 지역이 개발됐고, 이건 물론 일찍이 삼국시대 위진남북전을 거치면서 이제 개발이 됐고, 명나라 때 와서 중류, 창사, 이 중류 지방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이 코로나 사태와 관계에는 우한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중류 지방 일대를 명나라 때 개발해서 곡창지대를 만들었고, 청나라 때 와서는 이 상류, 이게 스촨성이고, 이 스촨성의 수도가 우리 발음으로는 성도, 중국 발음은 청두. 그래서 이 상류 일대까지 대대적으로 개발하게 돼. 그래서 엄청난 곡창지대로 이제 양쯔강 여기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때마침 이제 무엇이 들어오느냐, 여기 교과서에도 있듯이
신대륙에서 사실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왜? 이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들지. 왜? 자기들은 원래부터 살았는데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대륙인데 사실 우리는 유럽의 입장에서 신대륙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되는데 사실은 하여튼 그냥 교과서에도 아무 생각 없이 신대륙이라는 표현을 막 썼네. 어쨌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구마, 감자, 또 나중에 옥수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식량 생산에 크게 이바지했고 특히 이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잘 자라면서 부황작물로서 역할하면서 아주 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죠. 식량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고구마, 감자, 또 옥수수가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전국적으로 상품 작물이 재배돼요. 이것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담배, 또 수출용품인 차, 또 면화, 목화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산물이지. 왜? 옷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도 대폭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 그에 따라서 상공업도 발달하는데 먼저 수공업, 창작과 한유에 도자기, 면직업이 크게 발달해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쓸 도자기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인구가 많으니까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감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면서 수공업이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생산에 쓰는 걸 사고 팔아야겠지.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전기시장이 등장을 하고 양쯔강 하류에 도시가 대폭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때 중국에는 뭐 일찍부터 옛날 당나라 때 장안 같은 경우 뭐 100만 돌파하고 했는데 뭐 송나라 때 카이펑도 100만 넘고 근데 이제 이때 오면은 물론 그런 큰 도시도 있지만은 인구 1, 20만의 도시들이 여기저기 생겨요. 사실 지금 생각할 땐 1, 20만이 별거 아니지만은 이 당시 수백 년 전에 1, 20만이라는 건 엄청 큰 거예요. 우리나라 한양도 조선 후기에 와서 비로소 약 20만이 되고 있거든. 런던 같은 경우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20만이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명나라 때부터 1, 20만의 도시가 많이 생겼다는 건 대단한 거지. 그건 무슨 의미냐? 그만큼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의 증가 현상으로 도시의 발달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 상인들은 또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동업조합을 공소라고 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이 지연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동향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회관이라고 회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마을회관이니 그런 그 회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무역도 성장하게 되는데 물론 명나라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해금 정책을 펼쳤어요. 해금 정책. 해금이 뭘까? 악기 해금은 당연히 아닐 테고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한다. 해서 해금. 그래서 한마디로
해외 무역을 금지시켰어. 단 무엇만 하느냐? 주변 국가와 책봉 조공 관계만 유지해서 주로 공적인 무역만 했던 것이지. 그러다가 명나라 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금이 좀 약화되면서 사무역이 증가를 했고, 또 뭐 일시적인 거지만은 그 정화의 원정을 계기로 해서 어디까지 왕래를 했었지? 아프리카까지 왕래했었지.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왕래하면서 무역을 일시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청나라 들어와서는 초기에는 해금 정책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반청 세력, 청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다 없어진 다음에 이게 뭐였지? 기억나나?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 또 타이완까지 완전히 장악한 다음부터 해금 정책을 해제했고, 특히 청나라에 들어와서는 유럽 상인들과도 교역을 해요. 이때 외국 상인들, 유럽 상인들과 교역을 위해서 광저우에, 광저우 하면은 중국 남부야죠. 가장 큰 도시로, 언제지? 여기서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도 했었는데, 이 광저우에 공행이라는 기관을 둬요. 공행. 이거 처음에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 행은 뭐랄까 일종의 회사와 같은 그런 뭐 상점보다는 개념이 큰 그러한 걸 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행을 두고서 서양과 교역을 허용을 해서 유럽 상인들까지도 청나라에 드나들었던 것이지. 잠깐만. 다음으로 이제 조세제도의 변화. 지금 얘기한 대로 상공의 발달이 대외 무역, 대외 교역의 확대를 가져오면서 유럽에 엄청난 수출을 해. 뭘 하느냐? 차, 도자기, 여기 빠졌지만은 비단. 그럼 이때 수출 대금은 뭐냐? 은이야. 요즘 같으면 모든 나라들 대부분 다 달러를 주고 사고 파는데, 이때는 은이었어, 은. 그래서 이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에 은이 대량으로 유입돼.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 와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 편법을 시행해요. 그래서 이거는 잡다한 항목을 다 통합해서 지세와 정세, 지세는 토지세, 정세는 인두세를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 편법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은으로 징수했고, 이것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어져. 그러면서 청나라에서는 인두세를 지세에 통합시켜서 그냥 지세에 비례해서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하는 지정은대를 시행하지. 그래서 세금 제도가 안정이 돼. 왜? 인구의 변화는 올 수 있지만은 토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토지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에 비례 세금을 걷기 때문에 세제도 안정되고, 그리고 인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 인두세를 거둘 때는 이때 인구의 비약적 증가라는 거는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실제 인구가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파악되지 않은 인구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인두세를 거둘 때는 사람 애를 낳아도 호적 같은 데 안 읽거나 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는 지세를 통합하면서 인두세가 없으니까는 나는 대로 정식으로 다 호적에 올리고, 그에 따라서 인구도 두 가지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지정은제가 시행되고
세제가 안정되면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구는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의 대외정책과 세제의 평가까지 했고, 한 가지 아까 이제 은으로 납부했다고 했는데 이때 요 그림 마제은이에요. 마제은. 은을 말 발굽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울로 무게를 재서 그 규모가 큰 거래에 이용돼요. 그러니까 이 은 덩어리 하나가 고액 화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명청 시대의 사상과 이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먼저 이제 명대의 학문, 명나라 때 학문. 명나라는 원나라를 극복을 하고 이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는 그 몽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오랑캐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족의 전통 문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크게 부각된 학문이 바로 성리학. 성리학은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송나라 때 주의에 의해서 완성된 유학으로서 인간의 어떤 심성,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우주의 또 이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이러한 성리학을 명대에 들어와서는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고 또 통치 이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또한 과거 시험에도 성리학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과거 시험 과목이 유교 경전이다 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때 대대적으로 이제 유교 경전을 편찬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정리해서 편찬한 거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사서대전, 오경대전, 영락대전. 먼저 사서대전. 사서가 뭐지? 사서? 논어, 맹자, 대하, 중용을 사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만든 것이 사서대전. 그러면 이제 오경대전. 오경.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들어봤지. 사서, 삼경. 그럴 때 이제 삼경 하면은 시서역, 시경, 서경, 역경. 이 서경은 일명 상서라고도 했고, 역경은 흔히 우리가 주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은 삼경. 근데 여기 이제 오경이지. 오경이 되면은 두 개가 추가돼. 예기, 춘추. 오경을 정리했고. 그리고 이제 영락제 때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영락대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유교경전을 싹 형찬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명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가 명나라 중기 이후에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형식화된 주자 성리학을 비판해. 왕수인. 맞아. 왕수인. 이 왕수인이 이 기존에 있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뭘 주장하느냐? 심증리. 심증리 뭐야? 마음이 곧
곧 하늘의 이치다. 하늘이 부여한 이치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지행합이에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이 소리 뭐냐면은, 알고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다.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일찍이 어떤 표현이 있었지? 선지후에. 먼저 알고 나서 나중에 행동하라. 이런 선지후행을 주장했었는데, 양명왕에서는 이 왕수인은 어떻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걸 나눌 수 있느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곧 하나다.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라고 치부를 했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낸 학문이 바로 이 왕수인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왕수인의 호가 양명이에요. 양명. 양명 왕수인. 그래서 이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인데, 사실 이 왕수인도 혼자 독자적으로 물고 말명하듯이 양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일찍이 이 주자학, 성리학에 대한 비판은 성리학이 만들어지고 주의에 의해서 완성이 된 다음부터 주의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문의 한 갈래가 내려왔던 거야.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왕수인이가 사실상 완성을 해서 만든 것이 양명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양명학이 만들어져서 실천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16, 17세기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실효성과 국가경영이 부각되면서, 그러니까 국가경영하는데 실용성이 많이 필요하겠지. 이때 등장한 학문이 실학이야, 실학.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 한자 그대로 실학인데, 이때 이제 실학이 발달하는 가운데 많은 실용적인 책들이 만들어져. 그래서 뭐 여기 농정전서, 뻔하겠지. 농업에 관한 책. 천공괴물, 이거는 기술책이야. 기술. 그 다음에 본초 강목. 이 본초가 뭘까? 근본이 되는 풀, 그리고 약초학. 이건 다시 말해서 지금 한의대를 가면은 이 본초 강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 이러한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명나라 말에서부터 이제 청나라 초기에 걸쳐서 실증적 연구,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를 추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하게 돼요. 고증학. 그런 가운데 대규모 편찬 사업이 이루어져. 이 편찬 사업은 뭐였냐면, 이 청나라가 한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족들이 남겨놓은 그러한 학문과 문화를 정리해서 서적으로 편찬해주고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책이 강의자전, 강의제 때 만들어진 자전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사고전서,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서고가 크게 4개 있는 거예요. 4개의 서고에 있는 모든 책들. 즉, 이 당시에는 모든 책을 크게 4개로 분리했다고 해서 경사자집 4개로 분리해서 보관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청나라나 오랑캐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탄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문자의 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자의 옥 때문에 결국은 청나라나 오랑캐를 비판하는
어떤 사상과 학문이 발달한다기보다는 단순하게 실증적인 학문, 다시 말해서 뭐랄까 학문의 어떤 본질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학문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수단을 연구하는 그러한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고증학자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 아니, 관심을 뒀다가는 혼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그냥 문헌만 실증적으로 연구해. 그런 가운데 나온 학문이 금석학, 갑고락. 금석학은 뭐냐? 쇠나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찍이 그 주나라 때 초기에 만들어진 청동기에 새겨진 글씨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쓰는 돌에 새겨진 글씨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금석학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세기 말부터 해서 갑골문자가 발견됐을 때 이 갑골문자를 연구하는 학문, 이것이 갑고락이야.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학문의 영역도 확대되긴 했지만은 워낙 고증학이 현실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학문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공양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정말 19세기 말에 고증학을 비판하면서 당시 시대 변화에 따른 현실 인식 및 개혁을 강조하는 학문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공양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나라 말기 되면은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근대적인 천문학, 과학, 수학 등도 발전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그러면서 발전한 것이 또 서민문화예요. 그전 시간에 되겠듯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래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은 결국 지배층이었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부터 서서히 지배층과 경제력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 다시 말해서 서민들 중에서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송나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명나라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상공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때 부를 축적한 서민들이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도 향상되고, 그에 따라서 이 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나온 서민문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구어체 소설. 이 구어체 소설은 뭘까? 구어체 소설? 한문은 철저하게 문어체였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글로 표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하는 것도 글로 쓸 때는 문어체적으로 썼는데, 이 명나라 때 들어와서부터는 평상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그대로 한문으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한 구어체 소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국지 연의. 이건 무슨 뜻일까?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어. 뭐냐? 삼국시대를 기록한,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때 만들어진 삼국시대 역사책이 삼국지야. 그 삼국지를 바탕으로 해서 픽션이 들어간 일종의 소설. 사실 구어체 소설이라고 했지만은 이때는 중국에 소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뒤늦게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이때는 연의였어. 그래서 이 삼국지 연의라는 책이 이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수호전, 또 청나라 때 오면은 홍모, 이러한 소설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점차 연극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지. 즉 도시나 농촌에서 고개 일종의 이제 서커스 같은 거, 그다음 여러 가지 기술, 마술을 함께 공연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특히 이제 청나라 들어서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연극이 유행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경극이라고 해요. 왜 경극이냐? 베이징을 북경을 중국어로 베이징 이렇게. 그래서 이 경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경극이 되는 거예요. 북경에서 유행한 연극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극이 유행을 했는데 이 경극이 뭔지 좀 본 적이 있지 않나? 이 그림이 있네. 얼굴 이렇게 색칠하고 좀 희한한 뭐 고음의 소리를 내면서 연극을 하지. 이게 여기에 노래, 대사, 춤, 무예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고, 이러한 경극 같은 거 맨 끝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검. 순간적으로 얼굴이 척척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 어쨌든 이러한 연극, 경극이 크게 이제 유행을 하게 돼.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청시대의 경제와 사상,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